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충무 기회축팬 436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하단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무키는 프리미엄, 블루아이 차단환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 업체인 스태치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풋과도 함께합니다. 또 그라운드 빅풋이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XG 인사이트, 또 네이버에 XG 인사이트라고 치시면은 이제 저희 리뷰에 진행되는 그런 자료들 포함해서 뭐 여러 진짜 프리미어 리그 혹은 K리그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칼럼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월 5,900원에 검색을 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또 해볼 텐데요. 이제 11월 저희가 17일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꽤나 이제 겨울이 됐고 추워졌습니다. 확실히 날씨 장난 아닙니다. 오늘이 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기온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체감 온도라고 하죠. 이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추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 들고 겨울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저는 뭔가 겨울이 오는 거를 체감하는 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디든 카페에서 많이 먹는데, 네, 요즘은 뭐 이제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얼주가, 네, 얼주가 스타일입니다. 근데 얼주가 스타일인데 이제 그 커피를 책상에 두면 이 흔히 말하는 습기가 안 차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날이 좀 따뜻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얼음이다 보니까 그 물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네. 액화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맺히지 않는 순간 이제 이제 슬슬 겨울이 오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데, 최근에 그걸 좀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집이 따뜻하니까 집에서 이제 커피를 올려두면은 좀 물이 이렇게 맺혔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물이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쵸. 결국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받침대 같은 거를 따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겨울이 오고 있구나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그 겨울이 온 걸 느끼는 게, 제가 그 집에 그 컴퓨터 방이 있는데 좀 많이 좁아요, 진짜. 거의 그래서 고시원보다 좁은 것 같긴 한데 딱 그 한 거의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들어가고 책상 놓고 하면 이제 의자 놓고 하면 끝인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컴퓨터가 아무래도 요즘 성능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열이 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얘가. 네. 그래서 이거 원래 컴퓨터만 켜놓으면 이제 더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날이 어떻든 날이 춥든 덥든 거의 컴퓨터 방은 더운데, 근데 겨울이 되면 이제 컴퓨터 방이 안 덥거든요. 따뜻하다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더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괜찮네. 왜냐면 원래 좀 컴퓨터 오래 하면 이제 땀 나가지고 문도 열고 이렇게 환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환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뭐 4-5시간을 해도 뭐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 전혀 이제 체감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열기가 좀 수그러든 걸 보니 컴퓨터 열기가 이게 밖이 추워졌구나. 겨울이 왔구나. 네, 겨울이 왔구나. 이런 거 느낍니다, 진짜. 그래서 춥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춥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옷을 잘 챙겨 입어야 되는 또 계절인 것 같고, 요즘 또 독감도 돈다 그러고.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패딩을 꺼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날씨가 춥기 때문에 확실히 요즘은 이제 패딩 입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후 되면은 덥죠. 사실 10몇 도까지 올라가니까 뭔가를 이제 겨울식 겉옷을 걸쳤을 때 뭔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뭐 사실 이 겨울이란 게 더 추워졌으면 더 추워졌지 사실 덜 추워질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11월인데 이제 시작이죠. 이제 더 추워질 거니까 아무쪼록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옷도 잘 챙겨 입으시고 좀 독감도 피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좀 겨울 보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프닝톡에서 무슨 얘기를 해볼까 더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 또 약간 이슈가 되는 게 환율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좀 이제 지난주에는 한창 높을 때 한 1,470원고 1,500원, 80원 그쪽까지도 뭐 잠깐 뭐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450원 이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뭐 해외여행 가거나 뭐 아니면 해외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이제 있지 않는 이상 환율에 직접적인 뭐
영향을 받을 일은 뭐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뭐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제 뭐 수입 이제 해가지고 수입에 어려움이 있고 뭐 해서 우리 물가 영향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그거 네. 우리 경제 팟캐스트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거 아니고 그래서 환율 때문에 해볼 얘기가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에 미국 여행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월드컵인가요? 월드컵을 원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또 뭐 이게 좋은 소식인데 치즈직에서 또 네이버에서 월드컵을 따왔잖아요. 중계권을. 그쵸, 네. 그래서 무려 화면 중계가 가능합니다. 월드컵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치즈직 저희가 매주 광고 드리지만 이제 월요일 7시 반에 치즈직에서 또 그라운드 빅 채널에서 네.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 채널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라이브 중계를 저희도 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월드컵 때도 뭐 그때는 이제 뭐 중계권이 없어서 입중계 형태로 이제 뭐 현승이랑 저랑 그다음에 기타 여러 분들이랑 같이 했었고 아시안컵 때도 막 이렇게 붐업이 막 돼서 했었는데 그쵸. 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뭔가 큰 기회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직접 보이니까.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월드컵으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월드컵 말고 이제 다른 기간을 좀 피해서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6개월 한 이상쯤에 뭐 비행기표도 예매하고 그쵸, 호텔도 네. 좀 알아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약하기가 싫어. 지금 예약해놨다가 왜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뭐 1,450원이 나중에 한 1,400원, 1,300원 간다 해도 이거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혹여나 이제 많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달러가 싸지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손해긴 하죠.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조금 촉박하게 예약을 하면 그만큼 좀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손이 잘 안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그래도 당장 뭐 내일 갈 건 아니니까 좀 이제 기다려 보자 하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지난주에는 약간 쭉쭉쭉 오르는 거 보면서 이제 좀 막 그거 좀 많이 체감이 됐어요. 이 달러라는 게 오르고 하니까 이게 좀 그렇구나. 물론 이제 뭐 달러가 이제 이게 비싸졌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러니까 수입이란다 수출을 하는 이제 기업 쪽 해가지고 뭐 삼성 뭐 이런데 실적도 좋고 뭐 주가도 오르고 뭐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렇죠. 저도 뭔가 막 해외 직구 같은 거를 할 때 그 유니폼 같은 건 어쨌든 간에 이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한 2, 3년 뭐 지나더라도. 근데 과거에 봤을 때와 지금 봤을 때의 가격이 좀 눈에 띄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한 11만 원, 12만 원이면 사던 거를 한 14만 원, 15만 원, 뭐 16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환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 같은 부류들은 좀 직구와 관련된 부분에 뭐 직구는 아니면 뭐 사실 그러니까 축구 팬들은 직구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니폼을 조금 정상적인 루트로 구단을 통해 산다고 하면 무조건 그건 직구고 달러든 뭐 파운드 하여튼 뭐 외화로 결제해야 되잖아요. 응원하는 팀이 해외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뭔가 굿즈 같은 거를 수입해오는 게 훨씬 좋긴 하죠. 뭐 그리고 그 중고 거래라고 해야 되나? 그 유니폼 같은 것도 그 이베이 같은 데서 또 오래된 이제 레트로 유니폼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베이도 결국 이거 달러란 말이에요. 기준가가. 그래서 CFS라고 또 클래식 포토쇼츠에서 되게 그 전문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도 어쨌든 간에 다른 달러죠, 뭐. 영국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달러든 파운드든 뭐 유로든 하여튼 뭐 외화 자본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아마 직구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체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딱 그 예약을 저는 이제 MLS도 보고 이제 뭐 저희가 야구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MLB도 보고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NBA도 보고 해서 뭐 로스앤젤레스랑 뉴욕이랑 뭐 이렇게 몇 개 이제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MLS가 지금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직 다음 시즌 일정이 뭐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나오면은 이제 예매를 이제 해볼까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갔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예매하기는 좀 그렇다. 지금 판이 오다 보니까 좀 두려워진다. 좀 배가 아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또 총 뭐 예를 들어 비행기 값이랑 뭐 호텔이랑 다 미리 예매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진짜 100원 차이만 해도 이거 얼마예요? 그렇죠. 자, 뭐 그냥 한 500선 쓴다고 가정했을 때도 100원 차이면은 이게 1,000원당 그러니까 1,500원당 100원이니까 이게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가격 차이가. 그렇죠. 많이 커지죠, 이게. 만원 단위도 넘어 10만 원 단위로 간단 말이에요.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환율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뭔가 체감되는 게 있다. 뭐 원래는 뭐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하여튼 이런 게 요즘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슈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슈가 뭐 있나 쭉 찾아보다가 거의 요즘은 경제 이슈가 좀 활발하더라고요. 주식도 그렇고 뭐 환율도 그렇고. 최근에 좀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그런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에이펙 관련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사회적인 이슈도 있지만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하긴 좀 부담스럽고 그건 좀 부담스럽고 좀 부담 없는 주제를 찾아러 보니까 좀 경제 얘기가 좀 요즘 많아서 한번 어느 정도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프닝 토크 넘어가고요. 또 축구 이슈 사실 A매치라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조금 많이 했거든요. 불량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와 또 이게 축구는 쉬지 않습니다. 또 월드컵 진출이 결정되는 국가들이 이번 주에도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슈를 만든 선수도 있고 해서 좀 예상보다 좀 풍성하게 좀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제부터 들어가면 호날두 우리 또 슈퍼스타 우리 고트 호날두께서 진짜 스타성은 고트인 것 같아요 진짜. 또 이슈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 뭐 포르투갈은 이슈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찌감치 뭐 좋은 쪽에 이슈가 있었죠. 뭐 9골이나 기록을 하면서 뭐 그게 아마 뭐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포르투갈 자체 팀 자체는 뭐 무난하게 정말 월드컵 진출을 또 확정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팀 자체로는 별일이 없는데 이게 호날두 개인이 문제를 또 일으킨 게 이게 퇴장당해가지고 그쵸 아일랜드와의 경기였는데 사실 뭐 그 경기 그래서 졌는데 월드컵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월드컵 진출을 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다이렉트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징계 위기에 지금 빠진 호날두입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퇴장을 당했으니까 한 경기는 무조건 이제 징계를 받고 그래서 그 다음 경기 조별리그 마지막 조별리그란다 예선 마지막 경기에는 호날두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팔꿈치를 약간 사용하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추가 징계가 분명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몇 경기일 것이냐. 이게 사실 이제 이번 경기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경기 호날두가 빠졌던 경기를 마지막으로 공식전 경기는 이제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포르투갈이 플레이오프 안 가니까. 네. 이제 플레이오프가 아니고 직행이 확정이 되면서 포르투갈이 남은 공식 경기는 이제 직후 경기가 월드컵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친선 경기에서는 경감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가 만약에 추가 징계를 몇 경기 받느냐에 따라서 월드컵에서의 활약상 역시도 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경기를 받으면 이제 뭐 추가 징계를 한 경기 받으면 이제 뭐 1차전 결정하는 거고 두 경기 받으면 뭐 2차전까지. 뭐 3경기 이상 받으면 진짜 월드컵 못 뛸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고 한 경기에서 2경기 선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경기가 되면은 이제 3팀이 되잖아요. 월드컵이 조가 아마 그 4팀일 거예요. 4팀인가요? 네, 4팀일 거예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4개 팀까지 하고 3위 진출을 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2경기가 되면은 월드컵 조별 예선 3경기 중에 2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좀 이제 부담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의 득점 경력이 없죠. 아직까지는 한 골도 없는 상황이기 커리어가 때문에 정말 길고 골을 정말 많이 넣긴 했습니다만 그 본선 이 상위 라운드, 그러니까 토너먼트 라운드에선 아직까지 없습니다. 득점이. 이 노가웃 스테이지에서의 경력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몇 경기가 나올까가 문제긴 한데 일단 나오긴 할 것 같고요. 추가 징계가. 그렇죠. 안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한 경기든 2경기든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몇 경기인지가 좀 호날두 입장에서는 중요해졌고 근데 뭐 조금 호날두 입장에서 긍정적인 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호날두가 안 나온다고 해서 포르투갈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하모스 나왔을 때가 좀 더 좋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사실 호날두가 나오지 못했던 경기였던 아르메니아와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오히려 9골을 넣고 승리를 거뒀어요. 이게 9골이라는 게 사실 뭔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수치일 정도로 굉장히 큰 수치잖아요. 물론 이제 아르메니아가 약팀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훨씬 약팀이긴 합니다만 이전에 만났던 아일랜드보다도 훨씬 약팀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9골은 뭐 대단한 수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난 경기를 좀 돌려봤는데 이 호날두와 이 호날두 대신해서 나왔던 하무스와의 차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하무스도 막 엄청 잘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폼 자체가 왜냐하면 뭐 파리로 이적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경기 뛰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뛰는 거랑 다르게 스타일적으로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호날두는 어쨌든 간에 여전히 좀 득점에 치중된 스타일이에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 나이도 많고
그 선수에게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긴 일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스 안에 있을 때 다른 선수가 끌어주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끌어줄 때 하무스가 공간을 끌어주면 포르투갈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번에 더블 해트트릭 기록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주앙 레베스도 그렇고 뭐 다른 선수들도 레앙도 있고 뭐 어쨌든 주앙 펠릭스도 있을 것이고 네.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들을 잘 살리려면 호날두보다 하무스가 기용이 되는 나올 게 수도 있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문제가 있다면은 결국 이제 뭐 포르투갈이 호날두를 쓰는 게 진짜 그냥 뭐 호날두가 땡강 부리고 막 그 에고를 부리고 막 슈퍼스타고 이래서만 쓰는 건 또 아니고. 네. 그러니까 호날두보다 지금 득점력이 높은 스트라이커가 없는 건 이건 팩트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왕 이렇게 잘 된 거 아닌가. 그냥 뭐 1차전이든 2차전이든 뭐 쉬면은 그냥 뭐 그때 쉴 때 좀 하무스로 테스트하고 네. 그다음에 좀 토너먼트 단계나 좀 어려울 때 이제 호날두가 뭐 조커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선발로 뛰든 어쨌든 그러니까 스코어러가 필요한 상황에는 이제 호날두가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저는 오히려 이제 상대적 약팀을 만났을 때는 하무스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일정을 포르투갈이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좀 조별리가 그래도 그나마 쉬우니까 네. 쉬운 상대를 할 때는 하무스로 좀 경기력을 올려놓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호날두를 쓰면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사실 그 호날두만 잘하면 진짜 이거는 포르투갈의 스쿼드만 보면은 우승을 바라봐야 하는 스쿼드거든요. 지금 그쵸. 스쿼드가. 네.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구멍이 없어요. 딱 이 호날두만 잘하면 돼요. 지금. 여기 말고 구멍이 없어요. 스트라이커 말고. 윙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윙어도 그래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이제 중원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네. 봐야 되고 또 수비도 후뱅 디아스를 네. 중심으로 해서 진짜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사이드백이 저는 포르투갈이 누노 맨데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칸셀루도 사실 지금 비록 이제 중동에서 뛰긴 네. 하지만 기량 자체는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비티냐가 있어요. 일단 비티냐가 그렇죠. 후방에서 조립도 잘해주고 이 선수가 득점도 꽤 뛰어난 선수입니다. 근데 그렇죠. 포르투갈에서의 득점력이 없거든요. 득점 네. 기록이 없어요. 네. 지금 여태까지 30경기 정도를 넘게 뛰었는데도 득점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호날두의 존재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날두가 결장을 이제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호날두 없이 좀 잘 풀어갈까 뭐 그거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사실 뭐 방법은 이미 다 나왔고 이제 과연 이제 1차전이든 2차전이든 그 너머의 토너먼트 단계에서 호날두를 이제 다시 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잘 되는 하무스 위주로 갈 거냐. 근데 이게 네. 활용을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예로밖에 대답할 수 없지 뭐 어떤 않을까. 방식으로든 하겠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호날두를 안 쓰고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인데 예를 들어서 호날두가 벤치에 있는데 그 안 쓰고 경기에서 져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렇죠. 호날두를 안 쓰고 졌다라는 이 타이틀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사실 제가 감독이면 무조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쓰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교체로 쓸 거냐 선발로 쓸 거냐 그 문제인데 사실 그 지난 월드컵 때도 결국 호날두가 조별리그 때 크게 부진했었고 네. 토너먼트 단계에서 이제 한번 내려갔잖아요 벤치로. 그렇죠. 네. 또 그런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마르티네스 감독의 좀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친선 경기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친선 경기를 하면은 친선 경기라서 호날두가 안 나오는 경기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이 징계의 영향으로 뭐 몇 경기냐에 따라서 좀 호날두가 친선 경기에서 덜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 마르티네스 감독이 지난 벨기에를 이끌 때에도 되게 좋은 네임밸류의 선수들을 활용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때 벨기에에서의 활약이 감독으로서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래도 4강 찍어봤잖아요. 네, 4강도 찍어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짜 스쿼드가 역대급이라 포르투갈은. 네. 그래서 진짜 다음 월드컵에 호날두가 지금 뭐 혼자서 지금 메시와의 비교에 아직도 열을 내고 있던데 인터뷰 보니까 뭐 월드컵 필요 없다 네. 이런 거 한다고. 뭐 월드컵에 대한 뭐 저격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메시한테 지금 아직 경쟁심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약간 새삼스럽게 놀랐는데 그래서 만약에 호날두가 뭐 진짜 메시처럼 지난 월드컵 메시처럼 캐리해서 뭐 월드컵 우승한다면 뭐 비교는 좀 더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메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더 이제 약간 비교가 될 정도로 이제 좀 올라오지 않을까. 만약에 캐리해서 MVP 받고 우승하면
골든볼 딱 받고 호날두가 그러면 진짜 또 뜨거워지지 않을까 메오 대전이 다시. 일단 우승부터 하고 얘기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 징계로 좀 있긴 하죠. 네, 가능성 있죠. 분명 있죠. 아니 그다음에 호날두만 잘하면 진짜 이건 우승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스쿼드가 좋아요. 네. 그래서 또 모릅니다. 근데 또 징계를 또 이렇게 아마 받게 될 것 같으니까 또 몇 경기 받을지도 좀 주목해서 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아직까지 이제 월드컵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가 참 유로는 잘하는데 월드컵에서 참 인연이 없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조 2위를 결국에는 확정이 됐죠. 조별리그에서 조별리그가 아니라 예선에서 2위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태가 심각해진 게 노르웨이 밀려서 지금 2등이 되는데요. 2등이 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지난 월드컵 예선과 같이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 갈 수도 있는데 뭐 노르웨이 혼란 있으니까 세를로트 있으니까 웨데고르도 있으니까 세고 해서 밀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북마케도니아 참사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지난 월드컵이었죠. 네 맞아요. 북마케도니아 참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 특히 또 이번에는 이 장수가 늘어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플레이오프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탈리아 국민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아닐까.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월드컵에 못 나가게 된다면 3번 연속으로 탈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피파 랭킹이 11등인가 그런데 그래서 진짜 이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가야 되는데 또 제가 나중에 살펴드리겠지만 이게 플레이오프가 또 쉽지가 않아요. 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그 전에 가투소 감독의 인터뷰가 전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가투소 감독이 이제 최근에 또 부임을 했었죠. 9월 달부터 기록이 찍혀 있던데 어떻게 보면은 그 레전드로 이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이끌겠다라는 마인드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대표님 자체가 단장도 부폰이고 그래서 약간 이탈리아 레전드들을 중심으로 팀이 이제 그 수뇌부가 좀 꾸려지고 있긴 하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월드컵 만약에 진출 실패하면 나 망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 못하면 진짜 망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옛날에 우리 기억을 짚어보면 이제 뭐 지금은 여론이 안 좋지만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홍명보 그 주장이 마지막 5번 키커 차면서 못 넣으면 이민 가야지 했던 그런 약간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사실 이 이탈리아라는 팀이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이 월드컵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에서 이제 뭐 몇 강을 가냐 아니면 뭐 우승을 하냐 마냐 이게 사실 중요한 팀이고 뭐 우승한 지 그래도 좀 되긴 했습니다. 2006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최소 그래도 8강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지금 스쿼드로도 가야 되는 그런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플레이오프에 가게 된 게 이탈리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통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노르웨이한테 밀려서 지금 2위로 내려앉았는데 특히 더 아쉬울 건 노르웨이한테만 2번을 다지면서 그래서 완전히 진짜 이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근데 노르웨이를 만나가지고 그 2시드에 올 수 있는 팀 중에 좀 센 팀이 노르웨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2번 다지는 건 이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사실 이번에는 또 뭐 당연히 거의 이제 확정된 다음 경기긴 하지만 최근에는 홈에서 참사를 당했거든요. 이탈리아가. 이번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참사를 당했어요. 이 경기는 사실 뭔가 칼라피오리가 없기도 했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그래도 솔직히 참사는 참사잖아요. 홈에서 1대4. 어쨌든 근데 9대0으로 이겨야 1등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쉽지 않고 사실 뭔가 조금 더 평가전 느낌의 성격이 짙은 경기이긴 했는데 오히려 좀 더 그 임팩트가 컸던 거는 그 처음에 만났던 경기에서 3대0으로 졌었어요. 그게 좀 감독 교체 스팔레티가 잘리는데 좀 큰 원인을 했죠. 그건 이제 노르웨이 홈에서 3대0을 당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탈리아 홈으로 다시 돌아왔어도 똑같이 3점차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합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의 그 15골에 이탈리아가 기여한 바가 크다 지금. 16골이었나? 아무튼 이번에 또 골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면은 노르웨이한테만 지금 7실점 한 거고 예선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전에서도 5대4로 이겼거든요. 겨우 이겼죠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실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하면은 뭐 선입견이겠습니다만 카테나치오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06 월드컵 우승도 사실 수비를 기점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솔직히 수비 라인 선수들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세즈상의 센터백 라인 보면은 그렇죠. 센터백은 되게 좋죠. 뭐 바스토니에다가 그다음에 디로렌조로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경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오늘은 없었습니다만 아까 이번 경기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카라피올이라는 좋은 센터백 정도 네. 또 있고 그리고 뭐 만치니도 있고요. 부원전로도 네. 있고 좋은 그러니까, 선수들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점이 많다는 건 결국 이제 감독의 문제로 귀결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근데 저는 지금으로서의 노르웨이의 공격은 사실 좀 재앙에 가깝다고 봐요. 아 근데 또 외대고르도 없는데. 아 그렇긴 해도. 네. 근데 뭐 이 세르로트 혼란이 잘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최근에 특히 혼란의 폼이 지금 국가대표에서도 네. 바짝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합쳐서 시즌 30골을 돌파했다고 벌써. 네. 호날두랜다 혼란이. 네. 그 정도로 지금 폼이 좋기 때문에 사실 뭐 노르웨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뭐 이탈리아의 수비진이 뭐 엉성하다 조직력이 좋지 않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으나. 근데 뭐 이스라엘한테도 지금 4골 먹혔는데. 네. 그냥 이탈리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짚어보자면. 네. 저는 아직까지 백스리를 쓸지 백포를 쓸지 뭔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그래도 백스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디로렌조를 오른쪽 센터백, 네. 그다음에 디마르코가 윙백, 그다음에 오른쪽에 폴리타노가 윙백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기도 하고 센터백이 워낙에 좀 네. 이름값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언급해주신 바스토니도 있고 디로렌초도 있고 여기다가 칼라피오리가 이제는 원래는 선발 자원으로 이렇게 세 명이 꼽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부온조로노도 있고 만시니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끌어다 쓴다면 아체르비 같은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터백들의 네임밸류가 뛰어나다. 그리고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리를 사용하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리고 왼쪽에 사실 디마르코도 윙백에 사실 그러니까 풀백보다는 윙백에 또 특화된 선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백스리가 조금 더 잘 맞는 팀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 윙백 자리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른쪽 윙백으로 전문적으로 뛸 수 있는 자원이 생각해보면은 벨라노바 정도? 그리고 폴리타노는 사실 윙포드에 조금 더 가까운 그렇죠. 자원이잖아요. 뭐 그리고 진짜 전성기였다면 다르미니아이나 아니면 디로렌조가 그 자리에 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그렇죠. 두 선수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백스리를 사용을 한다면 윙백의 이 상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아쉬울 것처럼 보여지죠. 네, 오늘도 결국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엇가긴 합니다만 네. 결국 폴리타노 쪽에서 실점이 나왔거든요. 그 역전골이 누사의 역전골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 자리가 전문 윙백이었다면 좀 더 잘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제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최근에 이탈리아 대표팀의 중원을 이끌고 있는 이 세 명의 선수 로카텔리, 바렐라 그리고 토날리 네. 이 세 선수의 조합이 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너무 스타일이 겹친다고 해야 될까요? 다 이제 상하 운동에 좀 특화된. 네. 뭔가 예전으로 따지면 뭐 피를로 이런 자원이 없다. 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잉글랜드를 좀 예시로 들어보자면 라이스랑 엘리엇 앤더슨이랑 주드 벨링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선수들은 딱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간을 커버하고 그리고 엘리엇 앤더슨이 뭔가 공을 순환시켜준다면 주드 벨링엄이 조금 더 공격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그려질 수 있는데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로카텔리나 바렐라, 토날리가 다 어떻게 보면은 박스 투 박스 8번 내지는 그 6번 그 어딘가에 있는 선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들긴 하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약간 네 번째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뭐 프라테시도 사실 뭐 그 비슷한 네. 어쨌든 뭐 뒤에서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뭐 로카텔리가 그래서 지금 약간 아래쪽에 위치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홀딩 미드필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선수라서. 근데 지금 한 4, 5년째 계속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전 아직도 이 선수가 뭔가 이름값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그 과거의 유벤투스의 레지스타들의 뭔가 견주기도 좀 그렇고 이탈리아의 6번으로 활용되기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이 이제 크리스단테, 뭐 아니면은 뭐 로벨라도 있을 거고요. 네, 뭐 그런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피르로랑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원은 그렇죠.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352를 쓰려면은 그다음에 352 중에서도 뭐 결국은 역삼각형 형태를 써야 되는 이탈리아다 보니까 결국 이
꼭지점에 있는 아래 꼭지점에 있는 선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선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요거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근데 당장에 또 다음 3월에 설원판을 단도대 매치를 그쵸.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결정을 해야 되고 아마 큰 변화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물론 그쵸. 이제 시간이 오래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폼이 올라오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드라마틱한 발전을 하긴 쉽지 않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조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만큼 뭔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라는 이 물음표가 지난 유로에서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점이 없어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해 좀 캐캐 묵은 스파게티 시절부터 이 문제들을 갓투소가 어떻게 해결할지 네.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약간 이런 전술적인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거 솔직히 전 바꿀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뭐 어떻게 사람을 갈아낄 수는 없으니까 뭐 오른쪽 윙백도 갑자기 누가 등장하지도 않을 거고 사실 그쵸, 가능성이 낮죠. 네, 그다음에 홀딩 미드필더도 누가 뭐 피렐로 같은 선수가 등장하긴 좀 어려우니까 네. 뭐 요걸 바꾸기보다는 일단 백스리를 단단하게 버티고 좀 수비적으로 가면서 약간 정신력을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일단 플레이오프에서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뭐 앞선은 괜찮거든요. 일단 네. 레테기나 아니면 뭐 에스포시토나 아니면 뭐 스카마카도 있고 대충 때려주면 할 수 있는 선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공격은 대충 때려넣고 수비를 열심히 좀 수비 조직을 갖추면서 좀 약간 의지력을 좀 불태워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공격하니까 또 생각난 게 그 어떻게 보면은 10번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마땅히 없어요. 뭐 사실 비슷한 얘기죠. 뭐 네. 레지스타 얘기하는 비슷한 건데 결국 트레쿼르티스타라 네. 불리는 네. 뭔가 로베르토 바조. 뭐 그거는 좀 되긴 했는데 10번이 네. 없어진지는. 프란체스코 토티부터 이어지는 그 10번을 맡을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키에사라고 생각을 해왔었죠. 최근까지는. 네. 근데 뭐 키에사가 리버풀 간 이후로는 사실 대표팀에 뽑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 네. 뭐 경기를 뛰어야 뭐 감독이 판단을 하죠. 네, 뭐 지난 유로까지만 해도 사실 키에사가 완전 적임자, 지지난 유로죠 이제. 지지난 유로까지만 해도 적임자라고 보여졌지만 그만큼 성장을 하지 못했고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로는 라스파도리가 있는데 라스파도리가 좀 체급이 좀 떨어지죠. 네, 사실 뭐 이런 라인업에 견줄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스쿼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겪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좀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저는 공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하고 그냥 레테기 해줘, 에스포시토 비벼줘, 돈나루마 막아줘, 막아줘 하고 돈나루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좀 라인에 내리면서 좀 이 과거 이탈리아의 향수를 약간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일단 진출만 해놓으면은 또 거기서 또 승부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진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진출만 해도 일단 성과를 낸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이민 갈 수는 없잖아요. 가수수가 레전드인데. 돈나루마도 되게 동기부여가 클 것 같아요. 지금 A매치를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이번 경기 포함해서 78경기 뛰었는데 월드컵 출전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정도 선수가 사실 월드컵, 이정도 선수의 이정도 국가에 소속된 선수가 월드컵을 한 번도 못 뛰고 커리어를 마친다.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돈나루마가 아직도 젊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 정도 체급의 선수면 의외로 월드컵 트로피가 없는 선수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드컵 출전이 없는 선수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체급, 이 정도 국가에 월드컵 출전이 없는 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 정도 체급의 선수면 군소 국가에 소속돼 있더라도 홀란처럼 막 혼자 캐리해서 한 번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탈리아가 분발을 해야 돼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플레이오프죠. 그래서 여기는 플레이오프도 진짜 좀 화끈하게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무려 16팀이 진출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조편성이 여기는 뭐 1차 예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 무조건 다 박아놓고 예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예 1차 예선, 2차 예선 이런 것도 없고 이번 딱 그 6월부터 했었던 이 A 매치들에서 딱 그 이 6경기 혹은 이제 많으면 8경기에서만 딱 진출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위 팀이 직행을 하고 2위 팀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 조니까 12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네이션스 리그 상위 성적 4팀이 또 그 나머지 팀들 중에서는 플레이오프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4개 조로 나뉘게 되고요. 4개 팀이
단판 토너먼트를 통해서 월드컵 진출팀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너먼트 조가 편성이 되면 그 조에서 우승을 해야 토너먼트를 통해서 월드컵을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쵸. 요 딱 두 경기가 치러지는데 4강전 한 경기, 결승전 한 경기. 요게 딱 3월 A매치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경기예요. 사실 단판 네. 토너먼트 두 경기를 못 이겨야 되는 게. 룰도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홈앤어웨이도 아니고 네. 그냥 단판이에요. 그래서 이 북마케도니아 참사가 그래서 난 거긴 하거든요. 그 4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아직 저희가 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편성이 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조편성이 11월 20일 네. 날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들으시는 분들은 이탈리아가 어떤 조에 속했을지 뭐 아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조 2위 팀이 뭐 슬로바키아, 코소보, 우크라이나, 터키, 튀르키예 아니면 뭐 튀르키예도 뭐 1위로 갈 수는 있습니다. 아일랜드, 폴란드, 보스니아, 그다음에 이탈리아, 알바니아, 체코, 스코틀랜드 아니면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아니면 웨일즈 뭐 이렇게 2위 팀들이 쭉 나오는데 뭐 여기다가 이제 벨기에가도 이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네. 근데 뭐 리텐슈타인이라서 마지막 경기 상대가 오지 않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리텐슈타인한테 질 수는 없죠. 이거 져야 돼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는 일단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션스 리그 루트로는 루마니아, 스웨덴, 북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웨일즈 중에 이제 3위로 떨어지는 팀이 네. 여기에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른 팀들은 뭐 2위 팀이니까 뭐 강력한 그런 조금 위협적인 팀들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갑자기 4포트에 스웨덴이 들어와요. 근데 스웨덴이 최근 성적만 보면은 뭐 안 좋긴 이 해요. 중에서도 제일 별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긴 해요. 썩 좋지가 못하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감독 교체도 있었고 네. 이제 교체된 이후에도 뭐 그렇게 막 첫 경기를 치렀는데 그레이엄 포터가 사실 썩 물론 좋지 못했죠. 결과가 이제 결정난 그러니까 결국 탈락이 확정된 그러니까 조별리그로 뭐 어떻게 2위 해서 진출 이게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쉽긴 했죠. 뭐 어쨌든 그 스웨덴의 전임 감독이 욘달 토마손이에요. 욘달 토마손이 과거에도 선수로 뛰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도 좀 잘 알려진 선수인데 이 감독이 되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웨덴 국가대표 역사상 첫 경질을 당했습니다. 경질이 없어요? 네, 경질이 없어요. 모두 계약 기간이 최였군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신기하다. 스웨덴이 참참못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독일이 그 경질 안 하다가 최초 경질 했잖아요. 그런 유럽 팀들이 확실히 이런 게 좀 있나 보네요. 욘달 토마손이 경질을 당한 이후에 그레이엄 포터가 왔잖아요. 근데 그레이엄 포터가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살려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으로 보이는데 조금 비관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레이엄 포터가 웨스트햄에 왔을 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살려내지 못했죠. 네, 살려내지 못하면서 잘렸잖아요. 뭐 물론 잔류는 시켰습니다만 뭐 그걸 바라고 데려온 감독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스웨덴에 한 끝이 있는 건 일단은 공격수 체급이 이 전체 팀을 다 살펴봐도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이삭 요케레스. 물론 지금 폼은 이삭이 뭐 안 좋죠. 이번 경기도 못 나왔어요. 근데 3월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예를 들어 요케레스 이삭의 폼이 최고로 올라온 상태에서 플레이오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다 수비하고 갑자기 때려 넣었더니 이 둘이서 뻑짝뻑짝 하더니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2포트 팀, 3포트 팀 여러 팀들이 있지만 이 스웨덴이 들어가는 조가 지옥의 죽음의 조가 좀 되지 않을까 플레이오프 상에서.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3월이 된다면 이 클루셉스키도 돌아올 거잖아요. 돌아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은 이 선수들 제외하더라도 엘랑가도 있고요. 뭐 루카스 베리발도 그러니까 다 폼이 살아난다면 네. 다 마찬가지. 베리발도 지금 뭐 뇌진 상황으로 빠져 있고 엘랑가도 사실 지금 이렇게 해서 폼이 좋지 않고 한데 뭐 엘랑가도 갑자기 살아나고 베리발도 건강하게 경기 뛰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돌아오고 기존의 센터백 라인들도 꽤 괜찮고요. 뭐 골키퍼도 뭐 로빈 올센 같은 점들도 있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스쿼드적인 차원에서는 무시할 만한 스쿼드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폼이 다들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 혹은 이제 좋은 폼으로 갔을 때는 진짜 위협적인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같은 조에 되면은 무조건 이제 첫 경기가 이제 1번 시드랑 4번 시드 그리고 2번 시드랑 3번 시드가 붙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가 1번 시드가 이제 될 거거든요. 거의 확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웨덴이 같은 조에 가면 이 4포트인 스웨덴과 무조건 만나야 되는 그런 또 대진이기 때문에 4강 대진이. 그래서 조금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일단 이 스웨덴을 피하는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편성이 상당히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4포트들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은 루마니아도 있을 겁니다. 네. 루마니아가 만약에 이번 월드컵에 나가게 되면은 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로 최초예요. 요거는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지난 유로에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제 뭐 오랜만이라고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루마니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선수라고 한다면 여기 하지의 아들 이아니스 하지. 이아니스 하지가 될 텐데 이 자원들이 과연 월드컵에 올라올 수 있을지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북아일랜드도 이제 확정이 됐는데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월드컵이 1986년 멕시코 대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은 그러니까 뭐 유럽 이제 이번 월드컵이 아무래도 좀 국가 수가 늘어났다 보니까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남미는 아니고 그 북중미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못 보던 국가들이 좀 많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40년 만에 이제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북아일랜드가 이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수비가 굉장히 좋은 만큼 어떻게 보면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그 흔히 말하는 고춧가루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고춧가루도 실제로 뭐 유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몇 번 했었어요. 고춧가루를. 그렇기 때문에 완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팀이고. 라인업 보시면은 최근에 썬덜랜드에서 좋은 데니얼 발라드도 있고요. 뭐 다른 선수들도 살펴보시면 괜찮은 자원들이 많아요. 브래들리도 있고요. 코너 브래들리, 리버풀에. 그래서 확실히 수비 라인에서는 뭐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격수에 누구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좀 있어요. 챔피언십 프리미어리그 섞여가지고. 그래서 나름 이제 한 방에 있는 뭐 팀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웨일즈는 뭐 많이들 아실 테니까 뭐 넘어가더라 치고,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는 이제 이탈리아의 천적.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되면 진짜 그러면 이거는 그 뭔가 상성상으로 뭔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PTSD를 오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점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진짜 뭐 예를 들면은 또 위협적인 팀은 이제 스코틀랜드나 덴마크가 1등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누군가는 2등으로 내려올 텐데 이 둘도 좀 만약에 같은 조에 편성이 된다면 좀 위협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스코틀랜드는 맥토미니, 덴마크에도 좋은 선수가 사실 많고 평균적인 전력이 여긴 좋은 팀이니까. 그래서 진짜 유럽 팀들이 진짜 세긴 해요. 이게 장수가 늘어나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운 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못 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 스코틀랜드나 덴마크는 2, 3포트에 소속이 되는 팀들이잖아요. 근데 아마 2포트에 소속이 될 거예요. 제가 언급했었던 루마니아, 스웨덴, 북아일랜드, 뭐 북마케도니아 혹은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4포트에 소속된 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포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팀은 잡고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팀인데 이런 팀들도 지금 네임밸류를 보면은 꽤 무시할 수 없는 자원들이라는 게 확실히 좀 유럽이 경쟁력이 세다라는 점이 좀 크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즌은 이제 피파 랭킹 순으로 쭉 가고 이제 그 네이션스 리그 루트로 진출한 팀만 4포트 확정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가 1포트가 확정적인 거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덴마크가 가면 뭐 덴마크가 이제 2위로 떨어진다면 뭐 덴마크, 터키,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될 거고, 덴마크가 안 간다면은 뭐 터키, 우크라이나의 마지막에 폴란드가 1시드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건 무조건 지금 이 조편성에 이탈리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온 국민의 좀 기도, 뭐 거의 지금 교황님도 거의 나서야 될 정도로 이거 진짜 이슈기 때문에 이 조편성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3월 A매치에 대단히 재미있는 경기를 볼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 단조대 매치가 또 4개의 조로 편성돼서 치러지기 때문에 3월 A매치는 저희가 또 이야기거리 걱정을 할 일은 없지 않을까. 그때 되면 진짜 하나하나 보면서 리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이야기가 통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얘기도 저희 방송 보시고 조편성 결과 또 같이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아프리카 쪽도 진출이 다 확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뭐 조 1위 팀들 진출된 건 뭐 확정이 이미 지난번 소집 때 다 됐고, 그래서 뭐 가나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이제 친선을 하러 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콩고가 나이지리아를 잡고 마지막 티켓을 건져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사실 네임밸류로만 보면은 더 강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우리한테 익숙한 자원들이 많잖아요. 일단은 이제 이 결승전에 진출한 출전한 선수만 보더라도 이제 오시멘, 루크머니 투톱이었고요. 그 아래 이워비, 그다음에 축구해제,
그다음에 수비 라인에 케빈 바시, 뭐 플러머에서 뛰는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에이스가 빠진 콩고한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콩고는 사실 이 뉴캐슬로 이적한 위사가 에이스인 이 팀인데 네. 위사가 또 부상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뭐 근데 위사를 제외하더라도 뭐 센터백 라인이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네. 티앙제브랑 은벤바예요. 네. 은벤바도 뭐 마르세유에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자원인 만큼. 뭐 그리고 풀백도 웨스트햄의 비사카, 그다음에 왼쪽에는 썬더랜드 마수아쿠 이렇게 이 포백 라인은 굉장히 되게 좋긴 하거든요 팀이. 그래도 뭔가 근데 확실히 보면 나이지리 일단 오시멘 루크먼이라는 톱은 이거 유럽에서도 상위권으로 가야 되는 톱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이 PK 승부차이 끝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결과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콩고 입장에서는 뭐 승부차이 끝에 진출을 했으니까 되게 콩고도 저는 월드컵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또 몇 년 만에 진출이 기록이 또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콩고도 합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만약에 위사까지 복귀를 한다면은 또 상당히 인상적인 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팀들이 이제 4포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되긴 해요. 이런 팀들을. 그래서 콩고가 진출했고 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콩고와 함께 이제 카보베르데 요 팀이 이제 약간 언더독 팀으로서 이제 여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카보베르데는. 그래서 진출을 했다. 여기가 되게 인구수가 적은 뭐 국가라고 하는데 콩고가 어쨌든 이번 경기 승리로 월드컵 진출이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에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륙간 플레이오프 여기가 그 북중미였나요? 아시아였나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가 아시아가 북중미고 여기가 아마 아메리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전 위사가 오면은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여기도 아마 단두대를 하겠죠. 또 우리가 계속 말해서 3월에 그래서 또 3월이 또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있는 게 진짜 이게 정말 감사하다. 이게 사실 저는 이번에 월드컵 장수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뭔가 조금 진짜 못하는 팀도 막 진출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카보베르데도 같은 그 조에 카메룬인가 있었을 거예요. 강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따돌리고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콩고도 사실 나이지리아를 잡고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팀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그다음에 유럽도 저희가 신나게 말씀드렸고 진짜 월드컵이 이렇게 장수를 늘려도 어려운 대회다. 진짜 이게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진출하고 지금 신성혁이 경기력이 좋니 안 좋니 이러고 있는데 뭐 관망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 진짜 관망하고 진짜 뭔가 우리가 이 경기력에 되게 약간 불만을 표하는 게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다.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드컵 출전에 있어서는 사실 금수저긴 하죠. 그렇죠. 우리는 뭐 장수가 이제 늘어나서 더 편해진 것도 있지만 뭐 경쟁 팀들의 수준이 뭐 이들에 비해서는 높진 않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우리가 편하게 월드컵을 가왔고 갈 거긴 하구나. 그래서 뭐 아시아의 수준이 막 올라왔다 하지만 그래도 편하긴 해요. 그거 맞아요. 물론 이제 북중미 쪽이 이제 이번에 레전드긴 한데 이 경쟁률적으로는 왜냐면 이 탑독들이 다 빠져가지고 캐나다, 미국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좀 진짜 뭐 수리남 이런 데가 지금 조 1등이에요. 거기도 이제 수요일날 아침에 경기를 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런 팀들을 사포트에 받으면 상당히 이제 좋죠.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반면 진짜 이탈리아 같은 뛰어난 팀이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리남이 올라가고 이탈리아가 못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월드컵이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다른 얘기지만 이포트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한국 대표팀 얘기로 이어서 할 건데 이번에 이제 노르웨이가 앞에 진출하면서 노르웨이가 놀랍게도 우리보다 랭킹이 낮습니다. 피파 랭킹이. 혼란 별거 아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포트가 확정이 됐어요. 뭐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확정이 됐습니다. 좋죠. 일단은 이포트가 되면은 확실히 이 조별리그에서의 이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 일단 팀을 깔고 갈 수가 있는데 뭐 일단 뭐 3포트 국가는 좀 이제 비슷비슷하겠죠. 이제 좀 괜찮은 팀이 올 수도 있다고 쳐도 그래도 사실 2포트면은 그러니까 뭐 예전 기준으로는 진짜 유럽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사실 2포트 예전 기준으로 가면 2포트 가야 돼요. 만약에 진출을 하면은
지금 11등이긴 한데 그래도 2포트 가야 돼요.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탈리아 진출하면 1포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그쵸?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2포트가 된 게 좀 크게 이번에 작용을 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가능성은 있으면 이번에 이제 이탈리아가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게 되면서 4포트거든요 오면. 오면 4포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4포트 이탈리아 들어오는 순간 이제 다들 지옥행 티켓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플레이오프로 진출한 팀 다 자동으로 4포트로 갈 텐데.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포트가 되게 좋은 거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2포트의 대한민국이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뭔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팀 입장에서 좋죠. 사실 2포트 국가들 중에 되게 강팀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쵸.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2포트에 뭐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뭐 3포트긴 하지만 뭐 노르웨이 같은 팀보다는 한국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쵸? 그들 입장에서. 상대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좋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3포트, 4포트에 좋은 팀들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언더독 팀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4포트는 진짜 쉬운 팀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수리남이나 뭐 아니면 뭐 우리한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온두라스 뭐 이런 팀들이 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또 최근에 마다가스카르가 맞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릴리스 같은 데를 넘겨보시면 마다가스카르 막 스쿼드 하면서 그 마다가스카르 그 뭐였지? 드림웍스 막 그 애니메이션을 막 해놓은 그런 릴스가 있을 정도로 마다가스카르의 활약이 괜찮은데 북중미 쪽이 조금 이게 꿀통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뭐 그들도 우리 생각보다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수리남 소속 선수 뭐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뭐 방심하면 안 돼요. 그게 있는데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노르웨이랑 붙을래 아니면 뭐 수리남이랑 붙을래 하면은 수리남이죠. 당연히 수리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2포트가 된 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포트 때문에 진짜 계속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포트를 따내고 뭐 이런 상대적으로 좀 약한 팀을 만나면 뭐 좋은 거겠죠. 일단 우리의 뭐 팀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의 일단 목표는 1차 토너먼트 진출이니까. 그쵸. 1차로 토너먼트 진출이니까. 그거가 저는 약간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렇죠. 뭐 사실 경기력이 드라마틱하게 발전할 것 같지는 않고 좀 조편성에 물 떠놓고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볼리비아전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그래서 볼리비아전 가면 뭐 일단 결과는 이겼습니다. 뭐 2대0으로 이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멋진 프리킥을 터뜨렸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대표팀 복귀를 했는데 또 감동적인 그런 복귀골까지 터뜨려주면서 일단 마무리는 좋았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 프리킥은 뭔가 넣을 때마다 아쉬워요. 저는 이 토트넘에서 그렇죠. 찼으면 어땠을까.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뭐 10여 년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는데 프리킥을 차낼 수가 손에 꼽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직접 프리킥 특히. 최근에 국가대표에서 뭔가 손흥민이 기록한 프리킥 득점이 한 5골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MLS에서도 그 올해 그 이번 시즌의 골 선정 받았잖아요. 그쵸. 그 프리킥 한 방으로. 그런 만큼 딱 봤을 때 와, 프리킥 잘 찬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해리케인의 존재 때문에 만약에 그걸 만약에 손흥민이니까 우리가 진짜 그때 당시에는 약간 국뽕 그다음에 장난 포함해서 약간 야 흑암차 한번 해야 흥민이 한번 차게 해주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약간 진지하게 요즘 그때 손흥민이 찼으면 한 10골은 더 넣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해리케인은 워낙 이제 골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님도 거시는 분인데 그런 기회 따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케인이 한 골인가? 한 골. 넣었더라고요. 토트넘에서 쭉 차면서. 자기도 근데 좀 차면서 그 정도면 뭔가 걸리는 게 있을 텐데. 그나마 좀 에릭센 있을 때는 케인이 좀 통제가 됐는데 에릭센 나가고부터는 이제 뭐 캐석대가 돼가지고 제어할 사람이 없었구나. 제어할 사람이 없어서. 그다음에 생각해보면 메리슨도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막 그렇게 많이 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케인이 없는 날에는 에릭 다이어가 찼던 것 같아요. 그렇네. 또 장거리 프리킥에 또 일가견이 있는 선수. 근데 다이어는 몇 골 넣긴 했어. 그리고 그 친구는 기억을 돌려보면 유로 2016 때 그 레전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또 잉글랜드 입장에서 못 참지.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또 그래서 진짜 손흥민 선수 직접 프리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국가대표만 보면은 한 7, 8골 넣은 것 같거든요. 그쵸. 프리킥으로. 네. 지금까지 쭉 커리어를 돌아보면. 진짜 뭐 미얀마전에서 터뜨렸던 무회전킥 같은 것도 있고. 가장 임팩트는 확실히 그 호주전 아시안컵이 되겠죠. 아, 진짜 그거는 그렇죠. 진짜 그 상황도 그렇고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프리킥 잘 차는 선수인데 약간 아쉽게 됐습니다. 네. 네,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잘하면 되죠. 네. 뭐 아직 많이 지금부터 남았는데. 네. 뭐 MLS에서도 지금 LAFC는 무조건 손흥민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커리어가 이제 막 말년이긴 하지만 좀 지금부터의 활약에 따라서 프리킥도 정말 잘 찼던 선수라고 기억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남아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프리킥 상황이 나온다면 키커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뭐 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세트피스를 좀 잘 살려봐야 되지 않나 싶고 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좋은 얘기를 해봤고 근데 다만 이제 이건 다 후반전 얘기고 네, 전반전에는 사실 우리가 볼리비아한테 밀리는 장면 그리고 솔직히 볼리비아가 조금 결정력이 더 좋았더라면 우리가 좀 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백포를 왜 썼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뭐 저희가 대표팀 명단 얘기하면서도 이제 백포 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뭐 실제로 백포를 사용을 했고 이재성 선수가 뭐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뭐 윙어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약간 4-2-3-1 이렇게 나왔는데 좀 아쉽긴 했어요 전반전이. 네. 뭐 이게 뭐 어떤 부분이 아쉽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팀 전체 조직력이 아무래도 백스리를 많이 써왔었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적응이 안 된 것처럼 그냥 보였어요. 아마 그리고 네. 지금 황인범 선수랑 백승호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발탁이 못 됐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이제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었던 것도 뭐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는 이제 원두지 선수 그리고 김진규 선수가 조합으로 나왔는데 뭐 아무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물론 이제 후반전까지 원두지 선수가 쭉 뛰면서 좋았던 면도 있었습니다. 홀딩으로서의 아무래도 공을 풀어주는 역할에 있어서는 확실히 뭐 황인범이든 뭐 백승호든 만약 후반에 들어갔던 옌스든 뭐 이런 다른 좀 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을 좀 풀어내려면은 네. 결국 이제 백포를 쓰겠다는 건 우리가 볼리비아를 상대로 꺼내기도 했고 그랬지만 결국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경기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음 경기인 가나전에서도 백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맞아요. 보이죠. 네. 그리고 가나에는 이제 쿠두스가 안 뽑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주도하는데 조금 더 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이 백포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에 대한 이 아쉬움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이번 경기도 그랬고 그리고 지난 이제 소집 때도 뭐 백스리를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손흥민 선수 원톱에 약간 버려지고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뭐 오영규 선수 들어와서 좋아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손흥민의 뭐 퀄리티가 아쉽다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아니죠. 네. 이 경기는 손흥민 때문에 이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쵸. 그 프리킥 없었으면 우리 몰랐어요 진짜. 네. 이 손흥민 선수를 그냥 거의 무슨 타겟터 활용하듯이 공 잡으면 앞으로 던져놓거든요 공을.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상대 센터백과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잦아집니다. 근데 경합을 하면 성과가 안 나죠. 뭐 이 선수가 뭐 몸싸움이 좋아서 막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 부분이 좋아서 막 밀고 들어가는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손흥민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 우리 축구하는 거 보면 약간 게임할 때 딱 포메이션 바꾸면 기본으로 나온 세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항상 게임에서는 그냥 처음에 설정해 놓으면 그냥 포워드, 뭐 센터 포워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약간 중앙에서 가만히 있는 설정으로 되는데 그쵸.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 막 FC 온라인 같은 거 하시면은 그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 뭐 4-2-3-1, 네. 4-3-3 그럼 그걸 눌러놓고 팀 전술을 안 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 전술 느낌이라서 네. 뭔가 선수에 맞는 좀 조합 아니면은 뭐 오늘 조규성 선수 좋았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오영규 선수도 최근 꾸준히 좋은 활약 해주고 있고 그래서 스트라이커를 하나 넣고 손흥민 선수의 측면에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4-2-3-1로 가면 3-4-3은 모르겠는데 4-2-3-1로 가면 충분히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빼도 괜찮다고 그쵸? 보거든요. 이 선이 3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가나전에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뭐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해답을 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난 이제 가나전은 안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리비아전만 보고 얘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빨리 좀 답을 찾긴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로부터 좋지 않은 분위기가
뭐 경기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외적으로도 여론이 좀 좋지 않고 뭐 그래서인지 사실 관중 수도 원래는 했다면 매진이었는데 네. 심지어 크리스만 그 진짜 눈썹 경기력 때도 매진이긴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다들 크리스만 욕할지언정 가긴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는 매진이 안 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5경기째 매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지금 대전에서도 한 번 했었고 상암에서도 꾸준히 소집 때마다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매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몽규 회장님이 저 국감 참석 네. 그즈음부터 이제 뭔가 여론이 안 좋아졌죠. 네,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매진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뭐 사실 이거에 대한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당장 지금 상황에서는 선수들에게 뭔가 이제 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이 뭔가 국가대표 경기를 보러 가면 재미있다. 네. 확실히 이 저점이 기대치가 있어요. 결국 국가대표 티켓 값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약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다는 비싸죠. 말이에요. 예. 올랐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그리고 애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매진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일단 기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K리그를 보는 관객층과 국가대표를 보는 관객층이 그냥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원래 예전부터 그래왔었죠. 2002년 때부터 그랬어요. 그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K리그를 좋아하는 팬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다른 쪽에 많이 흥미를 가지고 계신 국가대표 팬분들이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등을 돌린 네, 그렇죠. 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생각을 사실 해요. 그런 좀 라이트한 팬분들을 약간 끌어주는 게 국가대표의 첫 번째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세금도 써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협회 차원에서도 많은 돈이 국가대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슈가 있고 나서 이후부터는 사실 관심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판을 받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직까지 자리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꽤 오래 있어야 돼. 이분들이 지금. 뭔가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직까지 큰 시원한 이제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팬분들이 뭔가 거기다가 소비를 추가로 하기에는 경기력도 사실 네. 좋지가 못하고 네. 재미가 그렇게 막 있지는 않아요. 그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재밌으면 보러 가겠죠. 근데 재미가 있어질 여지도 좀 적고 그리고 뭐 이제 이번 소집 같은 경우는 뭐 추워진 날씨 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건 안 추웠을 때부터 매진은 안 됐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암전에 제가 어제 본 기사로는 한 50% 넘게 예약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경기에서 확실히 요거에 대한 고민도 좀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다음 월드컵 하고 뭐 축구 접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3월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는 친선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월드컵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의 가능성 있죠. 점점 은퇴할. 멀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티켓 파워가 가장 센 손흥민이 빠진다면 이 티켓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우리 축구협회 수입원에 국가대표 티켓 값이 좀 이 비율이 크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제 뭐 광고권 계약 스폰서 뭐 이런 게 더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꽤나 영향력이 있었어요. 뭐 했다 하면은 몇 억씩 버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결국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거는 바꾸기가 어렵고 축구를 일단 재밌게 하는 게 첫 번째지 않을까. 그쵸? 우리가 제일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인물이 바뀌어야겠죠. 월드컵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쭉 해봤고요. 근데 아무튼 뭐 이포트니까 월드컵 잘 해봐야죠. 잘해야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치즈직과 함께 월드컵 중계를 또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재밌든 재미없든 어쨌든 결과는 성적이 나오면 어쨌든 관객은 따라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따라오겠죠. 네, 어쨌든 월드컵 이후에는 그 성적 너머의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우리가 왜 벤투 때 이렇게 성장하고 잘 나갔는지를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 얘기 쭉 넘겨서 마무리 해보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얘기 조금만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얘기, 프리미어리그 중간 점검 형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뭐 약간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강팀들 위주로 얘기를 나눠보고 물론 뭐 언더독 팀 얘기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강팀들 위주로 좀 프리미어리그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 좀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지금 순위 쭉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1위 아스널,
부터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은 이제 의외의 팀인 울버햄튼 20등, 노팅엄 19등 해서 강등권부터 뭔가 예상치 못하는 뭐 오히려 뭐 1, 2, 3등 정도는 뭐 예상한 수치일 수 있어도 이 밑에 17, 18, 19, 20은 정말 예상치 못하지 않았나. 네.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이 승격팀이 곧바로 강등되는 사례가 2번 연속으로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번리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리즈와 이 썬더랜드는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순위가. 그리고 번리도 일단은 뭐 17위긴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예전과는 좀 흐름이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승점 좀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에 승격 팀들과 뭐 여기는 이제 강등 팀들이라고 나오는데 결국 이제 승격 팀들이 그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쵸,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승격 팀들과 이제 이번 시즌 승격 팀들의 승점을 비교해 보면 딱 요 시점입니다. 11라운드 기준으로 보면은 레스터가 지난 시즌에 승점 10점이었고 썬더랜드가 지금 19점입니다. 그러니까 3승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최하로 보면 사우스햄튼이 4점이었는데 버니가 10점이니까 6점 여기도 최하점도 6점 차이가 나고, 그래서 평균적인 승점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입스위치랑 소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스타트부터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냥 직접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뭐 리즈도 그렇고 번니는 사실 뭐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리즈도 보강을 잘했고 썬더랜드도 보강을 너무 잘해가지고 확실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 체급이 돼야 된다, 생존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체급을 갖춘 썬더랜드 리즈는 확실히 진짜 잔류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썬더랜드는 뭐 잔류를 넘어서 지금 유럽대항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시즌에 승격팀들을 보는 재미도 좀 있지 않나. 사실 리즈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강등 위험군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몇 점 차이가 안 나긴 하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좀 많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뭐 공격을 이끌어갈 만한 선수가 딱히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잔류 싸움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는 있으나 그냥 봤을 때는 최근에 나쁘지 않았잖아요. 경기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리즈 역시도 지난 앞선 이 세 팀들보다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사실 저 세 팀들이 웨스트햄, 노팅엄, 이 울버햄튼 이 팀들이 얼마나 좀 후반기에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강등 경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젠간 이 팀들이 올라오긴 할 거거든요. 언젠간. 저는 웨스트햄하고 노팅엄은 시간 문제라고 봐요. 이제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특히 웨스트햄 그리고 노팅엄 저는 둘 다. 저는 강등권에 있을 팀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이 두 팀이 그러니까 올라오긴 할 거니까 언제 올라올 거냐는 좀 이거는 이슈긴 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어쨌든 두 팀이 최근에 감독을 바꿨고 이 감독이 바뀌고 나서 A매치 직전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웨스트햄의 경우에는 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활용해서 최근에 공격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고, 노팅엄의 경우에도 션다이치 감독이 오고 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이 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라오는데 과연 이제 언제 올라올 것이냐, 바로 이제 쭉쭉쭉쭉 흐름을 타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냐, 뭐 이건 지켜봐야 될 거고. 그리고 울버햄튼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감독이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울버햄튼 지금 라인업을 쭉 보면은 이게 참 저희가 지난주에도 울버햄튼에 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애매해요. 팀이 뭐 누구 믿고 갈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전술적으로 뭔가 잘 짜내봐야 되는데 이미 초반에 어그러졌고 중간에 감독이 들어온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플랜을 잘 만들 수가 있을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어찌어찌 하다가 겨울에 한번 뭔가 돈을 써서 새롭게 뭔가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스쿼드적으로 봤을 때 애매한 구석이 많죠. 그래서 과연 진짜 강등 경쟁이 뭐 사실 지금은 뭐 강등 경쟁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 지금 밑에 있는 팀들 뭐 뉴캐슬까지 해서 승점을 보면은 확실히 막판까지 가면은 굉장히 뜨거운 강등 경쟁이 지난 시즌과는 달리 있지 않을까. 그렇죠. 최근에는 좀 이 강등 보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확실히 좀 이번에는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를 봤으니까 저 위에부터 좀 내려오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1위 팀 뭐 아스날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스날에 관해서는 저희가 뭐 올해 저 지난주인가 하여튼 네. 보긴 했었는데 확실히 이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원동력은 뭐 수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빅식스라 불리는 팀들을 네.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성적이랑 영입생 그리고 뭐 주목할 만한 포인트랑 앞으로의 네. 일정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대로 정했어요. 네. 지금 순위대로 첫 번째가 아스날이 될 텐데 성적부터 보시면은 리그에서 8승 2무 1패로 1등이고요. 네. 챔피언스 리그는 4전 전승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 리그컵 같은 경우에는 8강에 지금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스날은 뭐 더할 나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는 뭐 챔피언스 네. 리그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래도 그리고 리그컵은 뭐 8강 갔으니까 네.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승부를 봐야 되는 얘기고 그리고 리그 1등 챔스 같은 경우에는 16점 정도를 따면은 직행 직행 가능성이 꽤 생기는데 지금 이미 4승을 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의 일정이 조금 빡세긴 하지만 충분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직행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성적의 바탕에는 영입생들의 활약이 확실히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에제, 요케레스, 마두에케, 네르고로 수비맨디, 인칸피에, 모스케라, 케파 뭐 이 선수들이 모두 주전으로 뛰는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뭐 저희가 아스날 영입 얘기할 때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인데 뎁스에 상당히 진짜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특히 뭐 인카피에, 모스케라의 영입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냥 체감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가장 뛰어난 선수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뭐 마두에케나 수비맨디 같은 자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카피에랑 모스케라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그 주는 안정감이 달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스날의 문제가 뭐 예를 들면 지난 시즌으로 따지면 막판에 마갈량이스 빠졌을 때 뭐 그런 거 같이 하나의 이제 중심축이 빠졌을 때 크게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사실 카라피오 가레가 좀 이사를 해 있는데 뭐 그래도 그 공백도 잘 메워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마갈량이스가 또 부상을 이제 당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살리바도 초반에 약간 빠지는 기간도 있었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지금 잘 굴러가고 그다음에 잘 굴러갈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아스날이 어쨌든 간에 우승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좀 키포인트가 됐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재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살리바가 빠지고 로폴딩이 들어오면서 그 되게 무너졌었던 경험이 있었고 뭐 다른 경기들에서도 주전 자원들이 빠졌을 때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뭔가 애매한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마갈량이스나 살리바가 빠져도 나왔던 모스케라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적응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마갈량이스가 다쳤어요. 마갈량이스 다쳤는데 이를 대신해서 나올 선수가 인카피에라는 점은 확실히 봤을 때 정말 뎁스가 두텁고 안정적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도 그러니까 수비맨은 그냥 주전으로 뛰고 있으니까 워낙 잘하니까 뭐 넘어가고 내려고는 뭐 지금 백업 역할 수행하고 있고 위로 가면은 뭐 에제, 요케레스, 마두에케 사실 모두 일정 이상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뭐 마두에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복귀를 하긴 합니다만 사카가 없을 때의 활약이 꽤 좋았어요. 네, 사실 그게 아스날은 이번 시즌에 있어서는 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제일 중요했던 순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마두에케가 잘 메워줬고 결국 이제 부상도 약간 바통 터치 되는 것처럼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카의 공백을 뭐 마두에케가 잘 메워줬기 때문에 뭐 그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요케레스도 사실 뭐 활약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버텨준 것만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여한 바가 있지 않나. 에제랑 요케레스가 둘 다 사실 정말 이 엄격하고 근엄하게 본다면 그러니까 돈 딱 놓고 이 돈인데 이 활약 하면은 부족하죠. 사실 두 선수 다 기대 이상의 활약은 절대 아니고 뭔가 기대보다도 조금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잘 나가고 있으니까 팀이 잘 나가고 요케레스는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뛰시니까 확실히 열심히 하시니까 없을 때 체감이 좀 컸어요. 하베르츠가 또 다쳐 있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좀 길게 좀 못 나온 상황에서 요케레스가 좀 많이 뛰어준 게 또 아스날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생각은 듭니다. 뭐 그리고 뭐 저희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뭐 이런 수비 스탯도 뭐 상당히 이제 그런 뭐 뎁스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고 사실 최근에 좀 실점 2개를 하면서 썬더랜드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무리뉴 기록에는 조금 이제 약간 멀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또 이거 봐야죠 또. 이거는 뭐 사실
이거 하려고 시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승이 더 중요하니까 아스날은. 좀 이거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아르테타도 근데 끝나고 이 실점에서 너무 아쉽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스날이 필요한 거는 승리와 그렇죠. 우승이니까. 승점이죠. 뭐 득실은 그 다음이고. 너무 이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했으니까 앞으로 잘하지 않을까. 네. 당분간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박싱데이 기간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아스날의 그런 능력치를 한 번 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테스트 기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살펴보시면 당장 이제 A매치 끝나고 북런던 더비가 있습니다. 아스날 홈에서 펼쳐지는 북런던 더비가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그리고 그 다음은 첼시 원정 그 다음이 브렌트포드 홈 그리고 아스톤 빌라 빌라파크 원정.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모두 다 어려운 팀들이 걸렸는데 뭐 브렌트포드 정도 빼고는 다 어려운 팀들인데 전 이런 일정이면은 뮌헨전을 시원하게 던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제 아스날 팬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토트넘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무조건 가야죠.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것 같고 바이언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질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 뮌헨 경기가 아스날의 홈에서 펼쳐지긴 합니다만 사실 이 토트넘을 만나고 온 아스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뮌헨이 편하긴 할 거거든요. 그리고 뮌헨의 지금 기세가 사실 엄청나다 못해 지금 리그를 파괴적이죠. 중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한다면 루이스 디아스가 못 나오는 거 퇴장 당해서 그런 점을 제외하면 뭔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할 만한 구석이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장 느꼈던 게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바이에른 뮌헨과 8강전 경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 역사상 최고의 고점과 FC 바이에른 뮌헨 역사상 최저점을 만났는데도 못 이겼어요. 그걸 보고 이제 확실히 인간 산성이 있구나. 팀 나간의 상성이 있다. 그다음에 벵고 시절부터 사실 악연이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 전 조별리그 한 경기라 사실 이런 경기는 좀 한번 져도 큰 의미 없을 거예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는 이제 진짜 그냥 이 직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6강. 그렇죠. 문제 없으니까 한 경기 정도는 떠줘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 듭니다만 뭐 어떻게 할지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 살펴봤고 이제 다음 팀이 이제 2등 팀 맨시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이제 7승 3무 1패, 7승 1무 3패, 7승 1무 3패로 지금 리그 2위 기록을 하고 있고 챔스에서는 3승 1패로 그다음에 리그 챔피언스리그 4등 그리고 리그컵 8강 진출해서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적만 보면은 사실 초반에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의 다 극복한 듯 보여지죠. 그렇죠. 그래서 좀 패가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다 같이 못하고 있으니까 경제 팀들이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리고 어쨌든 아까 예준이가 말한 대로 위기를 극복한 게 좀 크지 않을까. 사실 초반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뭐 혼란이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르디올라도 전술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났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평가가 되는 부분은 최근 경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아름다웠죠? 당장 저희가 리뷰를 하기도 했었던 본머스전도 그렇고 이 리버풀 전도 그렇고 굉장히 그 딱 갖춰진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맨시티의 이 기세가 굉장히 좀 좋다고 평가가 되는 이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입생은 라이언 셰르키, 그다음에 라인더스, 리판, 그다음에 아인라이트 루이, 그다음에 돈나룸마, 트레포드, 베티넬리까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건 일단 돈나룸마가 아닌가. 그렇죠. 이 시티 골키퍼 역사상 최고점이지 않을까. 그렇죠. 옛날에 슈마이케도 있었습니다만, 뭐 트라우트만 뭐 이런 선수도 있었지만, 아주 역사상 최고점이지 않나 이거. 너무 잘 막아요. 지금 활약으로 본다면 사실상 뭐 공을 다루는 능력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만점을 줘도 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이 시티의 골키퍼들은 다 빌드업에 좀 집중을 하는 키퍼들이 많았는데 시리 키퍼는 잘 맞고 봐야 돼요. 영향력을 보면 진짜 돈나룸마가 끼치는 영향력이 뭐 나중에 이제 뭐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승점을 진짜 한 2승 정도는 돈나룸마가 만든 게 아닌가 지금 시티가 기록한 승리 중에. 앞으로 보면은 그 야구에서 그 WA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뭔가 따져본다면 돈나룸마는 확실히 리그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무조건. 그래서 진짜 돈나룸마 정말 잘 데려온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운대가 맞아서 이제 착착착 영입이 된 거긴 합니다만 진짜 시티가 아직도 젊은 좋은 선수를 잘 영입하지 않았나. 사실 10년은 더 쓸 수 있어요. 잘 계약하면. 이적 시장 시작하기 전에
맨시티에서 돈나루마 사올 거야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 믿었겠죠. 이걸 누가 믿겠어요? 챔스 우승 키퍼가 거길 왜 가냐? 챔스 우승 키퍼를 왜 파냐? 파리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죠. 뭔가 돈나루마를 맨체스터 시티가 산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스타일도 좀 안 어울리기도 하고 솔직히. 근데 이 영입이 성사가 되었고 너무 좋아요 결국. 결국에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펩도 뭔가 자신의 고집을 좀 내려놓은 게 아닌가. 전방에 혼란을 쓰는 것도 그랬었고 최후방에 돈나루마를 쓰는 것도 확실히 본인의 그런 약간 관념을 좀 버린 선택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의 이 템포가 좀 빨라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돈나루마를 영입함과 동시에 이 라인더러스와 셰르키를 영입한 게 그런 부분을 좀 상징하는 듯 보여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맨시티가 공격하는 걸 보시면은 최근에는 굉장히 좀 빠른 템포에서 공격을 하는 듯한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치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맨시티 템포를 비교한 이제 스탯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평균 시퀀스 타임이라는 게 있고요. 평균 시퀀스 패스라는 게 있고 이제 전진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2425, 위에가 2526인데 전진 속도에 있어서 또 상승이 됐고요. 시퀀스 그러니까 패스 시퀀스 그러니까 시퀀스당 패스는 낮아졌고 그리고 평균 시퀀스 타임 또한 2초 정도 2.5초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템포가 빠르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라인더러스나 셰르키 같은 자원들은 그 과거 이 3-4-2-1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이 펩 가르디올라의 지배하는 축구에 있어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라인더러스나 셰르키 같은 자원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뭔가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뭔가 창의성 내지는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원들이 활용이 됐고 영입이 되었다는 거는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의 중심에 더구나 도쿠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력이 확실히 살아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템포를 올린 게 진짜 맨시티의 모든 공격진들의 활약이 올라간 것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확실히 혼란도 그렇고 뭐 도쿠도 그렇고 뭐 셰르키 그다음에 뭐 포든이 좀 살아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은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전 장기적으로 보면 마르무시도 이런 템포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지난 시즌 템포보다는. 그래서 확실히 이 스쿼드에 맞는 또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과르디올라가 잘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맨시티는 과연 이제 혼란이 몇 골을 넣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렇죠. 지금 기록 보면 이제 역사가 뭐 이미 혼란은 역사를 썼습니다만 역사를 한 번 더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특히 뭐 비단 리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 그러니까 그냥 대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메시의 기록에 조심스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혼란이 아닐까. 지금 정말 페이스는 그래요. 페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시가 1년에 70골이었나 넣었을 거거든요. 아마 90골 넘게 갔을 거예요. 90골이었나? 그 시즌으로 보면 70인데. 맞아. 그 시즌 제가 말씀드린 1년으로 시즌으로. 시즌 기록 70 몇 골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기록이. 근데 지금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이미 그 반 정도는 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가대표 포함하면 벌써 30골이 넘긴 했어요. 혼란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국가대표에서만 16골이 17골 넣었으니까. 그래서 과연 끝날 때 어느 정도 스탯이 나올지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이제 맨시티가 잘 만들어줄지.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뭐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혼란이 만약에 이탈이 어떤 이유로든 된다면은 그게 또 맨시티 입장에서 큰 위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득점 부분에 있어서 혼란 의존도가 좀 크긴 하거든요 지금. 지금 남은 선수들은 다 한 골이에요. 도쿠도 우리가 막 이렇게 붕업을 시켰지만 그게 첫 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득점 분배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확실히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맨시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면은 뉴캐슬 원정이 당장 다음 라운드에 있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레버쿠젠을 홈에서 상대하고 이후에는 리즈 원정, 풀럼 원정, 선더랜드 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확실히 여기는 뭐 나쁘지 않네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력을 증명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템포가 많이 빨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템포가 빨라지려면은 상대가 라인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대할 뉴캐슬이나 뭐 풀럼, 썬더랜드 같은 팀들은 조금 더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팀들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낮은 수비 라인을 상대로도 과연 맨체스터 시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첼시로 이제 3등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첼시가 지금 6승 2무 3패로 3등 기록하고 있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2승 1무 1패로 약간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컵은 8강 진출해서 카디프시티와 맞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뭐 사실 마레스카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오가고는 있지만 리그를 다시 3등으로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다 지금. 확실히 좀 민심이 많이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거기선 좀 이제 회복을 한 모습이죠. 뭐 부상 선수들도 돌아오고 있고. 다만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패배를 기록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될 텐데. 여기가 좀 바이언과의 경기가 좀 타격이 있지 않나 여기는. 사실 그러니까 첼시가 잘하는 건 맞고 그다음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맞으나 이 유럽 유수의 팀과 그다음에 특히 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우승 경쟁권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체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첼시를 우승 후보로 꼽는 팀은 없었잖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뭐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딱 좋은 모습을 보여준 능력은 있으나 이거를 쭉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첼시는 딱 요 정도 하면은 이제 기대도 충족하고 그냥 본인들 입장에서 나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시즌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을까. 한 3, 4등? 이 정도가 딱 첼시 위치인 것 같긴 해요. 네. 우승거까지 가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진짜 5등, 6등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이제 시즌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뭐 마레스카 감독도 좀 성장을 하고 선수들도 좀 성장하는 시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마레스카는 일단 조금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대처 능력이 있어서 좀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의 성장을 선수 개개인도 좀 이번 시즌에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뭐 카이세도 같은 선수도 되게 잘해주고 있고, 그다음 윙포드도 이제 뭐 잘해주겠죠. 잘해줘야죠. 그리고 주앙 페드로 이런 선수 잘하고 있고. 이제 영입생들을 살펴보시면은 뭐 부오나노테, 가르나초, 기튼스, 페드로 델라비 공격진에서 영입이 되었고 미드필더진에는 켄드릭 파에즈가 임대를 갔고요. 영입 이후에 그리고 에수구 그리고 수비진에서는 하토와 마마두 사르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뭐 영입생은 사실 다 좀 별로고 페드로 정도만 좀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가르나초도 최근 활약이 괜찮죠. 그렇죠. 가르나초 최근 올라왔죠. 뭐 델랍이 사실 기대를 많이 때문에. 받았습니다만 부상 때문에 좀 좋지 못했고 기튼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활약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죠. 우리 하토도 사실 시간을 많이 부여받진 못했고. 네, 근데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카라박전 실수가 좀 아직까지는 머리에 강하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전 첼시 영입생은 좀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 그런 선수들이 영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진짜 지금 당장 잘할 수 있는 선수는 전 주앙 페드로 정도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드로는 잘해주고 있으니까 사실 페드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 첼시. 주앙 페드로도 사실 그 초반에 되게 좋았습니다만 중반부에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용이 될 때에서의 느낌이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선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답도 돌아왔잖아요. 네. 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좀 당장 뭔가 잘한다는 기대보다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 영입생들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일정을 보면은 이제 번니 원정,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챔피언스 경기 그리고 아스날과의 리그 경기 있고요. 리즈, 본머스 이렇게 쭉쭉 갑니다. 여기는 이제 바르셀로나 아스날이 좀 시험대가 되겠죠. 또 다시 아마 저는 바르셀로나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챔피언스리그에서 어쨌든 이미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뭔가 한 번 더 지면은 플레이오프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바르셀로나한테도 진다면은 좀 민심이 다시 안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결국 강팀은 못 잡는다는 명제가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바르셀로나까지 못 잡으면. 그래서 바르셀로나전을 좀 잘 준비해야 돼 첼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강팀과의 경기에서의 대응이 아쉽다는 또 아니었거든요 마레스카가.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뭐가 됐든 이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첼시 정도 그러니까 첼시 정도의 네임밸류 팀이라면 어쨌든 이런 강팀들과도 비벼야 되니까 다 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팀인 토트넘으로 넘어가면요. 현재 5승 3무 3패 5등 기록을 하고 있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2승 2무로 10위. 뭐 그리고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컵은 시원하게 뉴캐슬한테 지면서 탈락을 해서 좀 여연이 있는 것 같네요.
뭐 성적만 보면 나쁘지 않죠. 그냥 우리가 기대했던 네. 그러니까 아마 보드지도 이 정도 성적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냥 기대했던 성적을 내고 있지 않나. 초반에 좋은 줄을 알았으나 기대보다 맨시티도 잡고 좋았거든요. 네, 이후에 한계점이 좀 보였죠. 가면서 뭔가 또 토마스 프랭크의 한계점이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느낌표보다는 뭔가 물음표도 아니고 뭔가 저 하나 찍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점점점. 네. 그 느낌인데 확실히 뭐 저희가 지난주 리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팀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명확하고 할 수 없는 것도 명확한 팀이지 않나. 그래서 약간 이번 시즌은 뭐 큰 영입이 없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영입생 살펴보시면 영입생은 이제 콜로무아니, 네. 곤자로 쿠두스 들어왔고 그리고 시몬스 팔리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뭐 쿠두스가 일단 그렇죠. 좋습니다. 팔리냐도 좋아요. 확실히 영입은 전 잘한 것 같아요. 네. 딱 부족한 이 느낌. 왜냐면 시몬스도 결국 이제 부족한 포지션을 데려온 거기 때문에 좋은 영입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무한이는 뭐 그냥 이 선수 자체가 뭐 포지션이 어떻든 좋은 선수니까 임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영입은 잘한 것 같지 않나? 그렇죠. 네. 사실 이 선수들 없었으면 진짜 이거 토트넘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쿠두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는 쿠두스 없었을 때니까 또 없으면 또 있으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선수니까 아무래도 영입생에 있어서는 일단 토트넘 보드진이 판단을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넘어가 보면은 아무래도 토트넘의 공격진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얘기죠 결국. 네. 지금 이제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쿠두스를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선수가 딱히 없어요. 일단은 뭐 포인트로 따지면 히살레숑이 이제 4개의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주면서 6개의 포인트면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수치를 기록한 거 맞는데 이 선수는 뭐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가 조금 그렇죠.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쿠두스 이외에는 조금 이제 쿠두스를 받쳐줄 만한 자원은 부족하다고 현재까지는 봐야겠죠. 네. 쿠두스가 뭐 단순히 포인트적으로만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에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두스가 오른쪽에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좌측이든 중앙이든 뭔가 이에 호응해줄 선수가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이거는 좀 시몬스가 올라오면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지 않나. 네. 뭐 오도베르나 뭐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선수들한테 기대하기 좀 어렵다. 오도베르, 그렇죠. 존슨 이렇게는 좀 어렵다고 보고. 오도베르가 최근에 좋긴 했죠, 근데. 근데 전 그거를 이제 약간 믿고 쿠두스만큼 왼쪽 밸런스를 맞춰준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네. 결국 시몬스가 이제 살아나줘야 이 좌우 밸런스도 결국 맞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뭐 시몬스한테 그러니까 전반기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이 뒤의 내용이 시몬스한테 많이 달려있지 않나. 네. 이 선수가 알을 얼마나 깨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토트넘 성적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을 보면요. 북런던 더비 딱 또 있고요. 그리고 파리 원정 플럼바이언 경기, 뉴캐슬 원정 경기,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가 있는데 브렌트포드 전까지는 상당히 어렵네요. 그렇죠. 이거 사실 아스날 파리전도 중요하지만 풀럼, 뉴캐슬, 브렌트포드로 이어지는 경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건 잘못하면 4연패도 갈 수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팀 라인업이기 때문에 일단 첫 경기인 북런던 더비부터 좀 잘 풀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그래도 토트넘이 이번 이제 시즌에 보면은 강팀과의 경기도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위협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쿠두스도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 파리전은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 경기지만 그쵸. 사실 토트넘이 최근에 좀 안타까운 경기들이 많았는데 지난번 매니전 후반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UGM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뭐 부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분원너비 무조건 해야 되니까 UGM의 기운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도 슈퍼컵에서 사실상 트로피를 거의 다 갖고 왔었죠. 네, 그렇죠. 강탈해왔죠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뭐 라이벌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경기들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성적이 이제 5승 3무 3패 7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리그컵은 2라운드에서 그림즈비에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그컵은 사실 실드가 안 되는데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제폼을 찾지 않았나. 사실 그다음에 지난 경기도 좀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흐름을 탄 것 같이 보이죠. 맨유도. 그래서 일단 또 이 팀의 최대 장점은 리그밖에 안 치른다. 주전을 갈아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스쿼드가 얇다는 이 팀의 약점을 오히려 좀 상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일정적 강점으로. 리그컵도 어쨌든 탈락을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영입생을 보면은 세슈코 엠베모, 쿠냐 그리고 이제 라멘스 골키퍼 뭐 거기다 레온이라는 뭐 어린 자원도 영입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영입은 은베모 쿠냐 일단 그렇죠. 일단 에이스들을 사온 게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긴 했지만 네, 둘 다 최근에 활약이 좋죠. 그러니까 사실 은베모 영입 당시에 사실 다른 팀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했었거든요. 아니 은베모를 이렇게 주고 사면은 이 다른 선수가 얼마가 되는 거냐. 그러면서 참 이적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던 맨유인데 맨유 입장에서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은베모도 확실히 좋고 쿠냐도 아직까지 뭔가 100% 적응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쿠냐가 지금 확실히 득점도 기록하고 분위기가 좋아진 게 보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멘스 골키퍼도 확실히 이 전이 너무 최악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좋아요. 네. 뭐 오나나나 바인드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발전 가능성도 보이고 어린 선수니까 또 확실히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맨유 골키퍼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또 아까 제가 영입생들 말씀드렸는데 쿠냐가 아프리카인입니다. 아프리카가 또 이번에 또 리버풀에 갈 때도 또 하겠지만 네이션스컵 가야 됩니다. 네. 네이션스컵은 인원들이 꽤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마즈라위 가야 되고 모로코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은베모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누가 가야 될까 보면은 아마드 디알로도 있을 거예요. 맞아 코트디바르. 네. 그렇게 해서 또 가야겠네요. 네. 그리고 센터백 라인에 누구나? 요로는 프랑스고. 네. 그 정도 아마 그렇게 4명이 될 것 같아요. 뭐 오나나는 지금 팀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일단은 다 필요 없고 은베모랑 디알로가 빠지면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해지거든요. 지금 스쿼드에서 만약에 그 둘이 빠진다면. 네. 그래서 확실히 뭐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내년이 됐을 때 과연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건지 아니면 뭐 혹은 또 영입이 있을 건지 뭐 이런 걸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맨유는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경기력이 이 부상 변수 대처나 아니면 이 네이션스컵 뭐 변수 대처 뭐 이런 것만 잘 내면은 그렇죠. 챔피언스리그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지금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충분히 도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맨유 팬분들 좀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오늘 좀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다. 자, 일어날 때가 됐고 그다음에 일어날 만한 이제 꿈틀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정 살펴보면은 에버튼,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 그리고 울버햄튼, 본머스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편안하네요 일정이. 뭐 그렇게 힘든 원정이라고 한다면 팰리스 원정 정도를 제외하면 다 충분히 이 배당상으로 봤을 때 맨유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매치업이죠. 그래서 이거 다 이겨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맨유한테는 좀 편안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팀 넘어가면요. 이 팀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리버풀입니다. 6승 5패 8위입니다. 리그.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3승 1패 기록하면서 8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둘 다 8위네요. 리그컵은 16강에서 팰리스에게 탈락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일단 리그에서 이제 갖다 받고 있는 게 좀 크리티컬하지 않나. 네. 이게 4연패를 기록한 것도 그렇고 5패를 하면서 일단 이 우승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이제. 벌써 5패를 했고 사실 우승하려면 5패 밑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5패를 했으니까 쉽지 않긴 하죠. 그래서 슬롯도 뭐 우승 얘기보다는 좀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챔피언스리그가 좀 급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 팀은 일단은 공격진이 좀 일단은 살아나야 돼. 뭐 수비진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뭐 일단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보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살라도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영입생인 비르츠 또 아직 이삭 살아나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입생에 보면은 이제 공격진에 이삭, 에키티케, 비르츠 영입이 됐고 수비진에 레오니, 케르케치, 프림퐁 그리고 우드먼 골키퍼까지 영입이 됐습니다. 우드먼 골키퍼 맞죠? 네. 골키퍼까지 영입이 됐습니다. 일단 뭐 이삭, 에키티케를 둘 다 영입했음에도 두 선수를 공존시키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두 선수의 객관적인 활약이나 다 에키티케만큼은 좋지만 이삭이 좀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걸릴 것 같고 비르츠도 사실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다기에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뭐 좀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그것건 한참 멀었죠. 그리고 또 문제는 레오니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십자인대 부상으로 아마 장기간 이탈할 것처럼 보여지고 케르케즈랑 프림퐁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도 여전히 미지수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결국 공존을 해서 뭔가 변화를 이뤄냈어야 되는데 결국 최근 경기에선
그냥 지난 시즌을 회귀해서 로버트슨 지금 지금 브래들리랑 브래들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즈 프림퐁이 계륵이 되지 않으려면 빨리 어떻게든 뭐 두 선수를 한 사람을 쓰든 아니면 뭐 프림퐁 같은 경우 위로 올려서 쓰든 좀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를 우리가 3개월째 얘기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든 A매치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슬롯도 뭔가를 생각을 해야죠. 네. 특히 이 영입생들을 뭔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내놔야 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얘기 진짜 3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영입생 이거 예를 들어 이삭 에키텍의 공존도 그렇고 그리고 비르시 어떻게 활용할 거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양풀백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풀백 조합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답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 보면은 노팅엄, 파리생제르맹, PSV, 그리고 웨스트햄, 썬더랜드, 리즈 뭐 이렇게 있는데요. 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 이길 수 있을지. 당장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만약에 노팅엄이 최근에 또 기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감독 교체 이후에 좀 올라왔죠. 션다이치가 오고 나서 굉장히 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뭔가 방심하면 삐끗할 수도 있는. 이건 진짜 위험해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건 솔직히 상대적으로 양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와 내용을 모두 가져와야 되는 리버풀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살라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에게는 그러니까 강팀과의 매치업은 없지만 상당히 이 매치 이후의 일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빅6 팀 쭉 뭐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우리가 빅6 소속은 아니라서 언급해드리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좀 영입생들 중에 잘하는 선수들 뭐 아주 좀 아쉬운 선수들 좀 언급을 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선수는 뉴캐슬의 볼테마데. 이 선수는 올 때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번 이적 시장의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최전방 공격수의 이동이었잖아요. 연쇄 이동이 됐었죠. 굉장히 연쇄 이동이 많았는데 잦았는데 볼테마데가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캐슬로 흘러간 거고요. 마지막 퍼즐이었고 사실 가격도 너무 비싸다는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 6개월 딱 그 반 시즌 활약한 게 다라서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이게 애매했었는데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지금까지의 활약은 이들 중에 볼테마데가 제일 나아요. 맞아요. 이삭보다도 볼테마데. 뭐 에키테케보다 저는 솔직히 볼테마데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뭐 위사는 지금 뭐 뛰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진짜 볼테마데가 이게 종이장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키는 되게 크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프레임이 두꺼운 선수는 아니라 좀 몸싸움을 잘할까 걱정을 했는데 좀 투지가 있어요. 잘하고 그리고 헤더를 원래 헤더가 장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스쿼트 경합이 리포트가 많았어요. 좀 장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지금 골 넣는 거 보면은 헤딩골도 굉장히 많이 넣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전형적인 약간 탁인맨 형태도 되면서 이게 발밑도 되는 정말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로 보이는데 뭐 일단은 뭐 발밑이 좋다는 거는 뭐 워낙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경합까지 되다 보니까 확실히 프리미어리그에 맞는 스트라이커로 좀 단기간에 적응이 잘 된 케이스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 뭐 옛날에 약간 잘 풀리면은 뭐 스타일은 다릅니다만 클로제 같은 자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급의 선수도 될 수 있는 포텐은 약간 보여주지 않았나. 맞습니다. 뭐 생긴 거 보면 옛날에 진짜 옛날 선수긴 합니다. 볼러 이런 선수랑 느낌이 있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 선수가 그리고 깡따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밀어붙이고 하는 거 보면 사실 이 경합을 피하지 않는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지 않는 그런 멘탈리티가 되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적응을 잘하는 데 그런 멘탈리티도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고 뉴캐슬이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바꾼 것 같아요 선수.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수는 이제 그라니트 자카 썬더랜드 선수인데 뭐 우리가 워낙 많이 언급을 하겠는데 그래도 너무 사실 썬더랜드가 품기 너무 그러니까 그 윗단계 선수인데 맞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사실 썬더랜드가 많은 영입생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많았죠, 조직력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뭔가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 조직력을 빠르게 채워준 것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밝혀진 건 없지만 그라니트 자카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네임밸류적으로도 제일 이름값이 있는 선수고 뭐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썬더랜드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주장 완장도 지금 뭐 달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냥 개인적인 활약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뭐 썬더랜드가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점도 분명히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의 레프트백으로 영입됐던 아드리엔 트리페르를 꼽아봤거든요. 여기도 사실 연쇄 이동이잖아요. 네. 케르케즈가 나가면서. 케르케즈가 나가면서 대체 자격으로 영입이 됐던 선수인데. 그래서 이 선수도 케르케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르케즈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잘해요. 지금 보면은 사실 본머스가 필요한 것보다 저는 리버풀이 오히려 이 트리페르를 영입했으면 더 좋았겠다. 더 잘 어울렸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뭔가 리버풀의 그 로버트슨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까운 선수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본머스가 사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들어서면서부터 뭐 지난 시즌에 워낙 잘 해줬지만 주요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걱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영향이 있죠. 막판에 지금 맨시티랑 빌라한테 좀 크게 져서 그렇지 그 전만 하더라도 2등 3등 했었어요. 본머스가. 지금도 충분히 이제 유럽 대항권 승점 언저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홈 성적이랑 원정 성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홈에서는 4승 1무인데 원정에서 1승 1무 3패예요. 그러니까 본머스가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자신들의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트리페르가 되겠다. 그리고 사실 본머스 축구가 뭐 지난 시즌부터 그랬지만 보면 재밌긴 해요. 네, 재밌죠. 시원해요. 그리고. 근데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센터백 라인이 다 빠졌는데 거기다 케르케즈까지 빠졌는데도 이 축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대단한 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수비 라인이 많이 나가면서 하위선도 사실 지난 시즌 중심이었는데 나갔고 자바르니 나갔고 그리고 케르케즈 나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골키퍼도 바뀌었고요. 그렇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좀 이라올라 감독의 능력 계속해서 증명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본머스라는 팀도 진짜 뭐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이 좀 유럽 대항전을 진출할 수 있는 진짜 적기지 않나. 사실 이 정도 팀이면 진짜 유럽 대항전 가는 것도 팀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노래 볼 수 있지 않나. 이번 시즌 경기력 좋아 진짜. 그다음에 나름의 뎁스도 좀 잘 갖춰져 있고. 본머스 이야기에서 한 선수를 조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이 선수도 영입생인데 크루피 스트라이커거든요. 이 선수가 근데 지금 포인트 생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벌써 리그에서 4골 넣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이도 굉장히 어리거든요. 2006년생이기 때문에 본머스 경기 보신다면 이 트리페르와 함께 크루피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쉬운 선수로 가봐야 되는데 아쉬운 선수는 일단 뭐 강팀들에서는 아까 쭉쭉쭉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약간 그 스트라이커 연쇄 이동이나 요런 약간 땡깡부려서 나간 선수들이 최근에 좀 안 좋지 않나. 뭐 이삭도 그렇고 그리고 위사도 뉴캐슬에 합류한 선수긴 한데 이 선수도 이제 태업하고 가는데 막 부상당하고 별로 뭐 경기도 못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얘기하다 보니까 뉴캐슬이 좀 많은데 엘랑가도 이번 노팅엄에서 넘어갔는데 좀 기대를 받고 확실히 저희가 뭐 엘랑가 영입 당시에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좀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포인트가 없죠 얘도. 엘랑가도 그렇고 뭐 위사는 부상 때문에 빠져서 어쨌든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엘랑가가 조금 더 활약상으로는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엘랑가가 말씀드렸던 대로 포인트도 리그에서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객관적인 활약 자체가 뭔가 뉴캐슬이 녹아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더 분발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뉴캐슬이 지금 사실 아까 순위표에서도 나왔지만 14등이에요 지금. 네, 썩 좋진 않죠. 챔피언스리그도 배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에디아오가 첫 번째 챔피언스 진출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 조편성이 안 좋아가지고 빡셌죠.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까지 챔피언스리그 병행에 실패한다면은 이번 시즌은 나름 보강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상당히 위기가 되지 않을까 에디아오에게. 뭐 그러려면 이제 또 엘랑가가 잘해야죠. 그렇죠. 꽤 비싼 돈을 주고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결국 과연 이 장점은 뭐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쿠랑은 다르게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 점을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답답한 거긴 해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선수가 이제 헤르만센. 이 선수고 웨스트햄으로 영입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몇 번 나오더니 바로 이제 벤치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선수는 기대를 많이 받긴 했거든요. 지난 시즌에 레스터에서 잘했었죠. 그러니까 아직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레스터에서 뭐 거의 옛날에 QPR 세자르가 생각날 정도로 엄청난 선방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경기가 그 아스날전이었을 거예요. 아스날전에서 아마 선방을 한 9개, 8개를 하면서 그 홈 경기 그러니까 자신들 기준에서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승부를 기록할 뻔했었습니다. 그 경기 이후로 굉장히 폼이 좋았고
이 레스터가 강등이 된 이후에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했었는데 실수가 이게 네. 그냥 실수도 아니고 대형 미스를 이게 아무래도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다른 것보다도 이 헤르만센이 공중볼에서 너무 약하더라고요. 공중볼에서 너무 약하니까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가 너무 별로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네.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헤르만센의 공중볼 처리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뭐 안 볼 선수니까. 네. 웨스트햄 팬분들 혹시 계시다면 안 볼 선수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다시 아래 올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역시 국밥이 든든해요. 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선수로 가면 이제 개샹 선수인데 저 이 선수 굉장히 기대를 하는 선수인데 리강에서 넘어온 선수거든요. 네. 웨스트햄이란다. 아스톤빌라로 넘어온 선수인데 이게 하드웨어는 좋은데 딱 그런 선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기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으나 이 선수도 지금 리그에서의 공격 포인트는 없고 이 유로파 리그에서 한 골만을 기록 중이거든요. 사실 이 선수도 진짜 하드웨어로 주목을 받는 선수 그냥 크고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스톤 빌라가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영입을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원래는 그 몬치 단장 오고 되게 에메리와의 호흡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선수를 보시면 뭔가 되게 많이 봐왔던 선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듯한. 뭐 제이슨 산초 임대도 그렇고. 네, 산초도 그렇고 뭐 게시앙도 지금 별로고 영입된 선수들이 하비 엘리엇 같은 자원들도 뭐 사실 지금 당장 전력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자원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트햄이라 자꾸 그 아스톤 빌라가 지난 시즌에 문제가 터졌던 것도 결국 뎁스가 부족해가지고 터졌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물론 뎁스가 채워지긴 했죠. 이 선수들이 와서. 근데 결국 와서 이제 나왔을 때 잘해야 뎁스가 채워지는 건데 진정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뎁스 이상으로 뭔가 기존 자원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 필요했는데 뭐 겨울에 영입된 선수들도 보시면은 안드레아스 가르시아 뭐 사실 거의 안 나왔죠. 10경기 나왔습니다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뭐 첼시에서 영입됐던 이안 마트센 같은 경우도 리카드니오 못 넘었잖아요. 그냥 후보죠. 네. 그냥 딱 그런 선수들만 영입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아스톤 빌라에서 잘 영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아마도 오나나 정도를 제외하면은 딱히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 이제 웨스트햄이 될 텐데 뭐 이건 웨스트햄이나 자꾸 웨스트햄이래. 아스톤 빌라가 될 텐데. 색깔이 비슷하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유로파권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되긴 했죠. 그래도 최근에 한번 이제 분위기 반전도 했으니까 뭐 그다음에 개짱 뭐 이런 선수들은 사실 여기서 완전 핵심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올리와키스 이런 선수들이 잘하면 되니까. 최근에는 에밀리아노 부엔디아의 활약이 좋습니다. 이 선수가 레버쿠젠 임대인가? 잠깐 갔다 왔었죠. 그래서 뭐 다른 카드들도 많고 사실 뭐 개짱은 그냥 아쉬운 거니까. 그렇죠. 이 선수 망한다고 뭐 팀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와는 조금 걔가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선수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딱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북런던 더비 위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드디어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다시 또 유럽리그 얘기로 한번 저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해서 마치고요. 저희 물러가고요. 다음 주 더 재밌는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